8. 헐덜린의 통일의 철학. 사상의 요약. 독일의 저명한 시인이며 소설가인 헐덜린의 철학 사상은 젊은 시절 쓴 판단과 존재에 관하여 라는 논문과 그의 소설 휘페리온에 나타난 사상입니다. 전자에서는 당시 유행한 피에테의 철학에 대한 비판입니다. 피에테 철학의 제1원리인 나는 나다, 즉 I am I 문장이 통일이 아니라 분리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나다 문장은 주관과 객관의 분리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 절대적인 통일을 나타내는 개념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설 휘페리온에는 미학적 통일 철학이 나타납니다. 미가 통일이며 예술과 종교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크리스티안 프리드리히 헐덜린 1772-1843 인터넷 인사이클로피디어 어브 펄라서피 IEP 참조. 헐덜린은 20세기 초부터 독일 최고의 시인 중 한 명이라는 명성을 누렸지만 중요한 철학적 인물로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독일 관념론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고 칸트의 비판적 시기에서 헤겔의 성숙한 사상으로 철학이 발전하면서 헐덜린은 중요한 철학적 통찰력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헐덜린의 삶은 헤겔과 쉘링과 함께 신학 교육을 받은 후 철학과 시적 활동을 동시에 하는 시기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결국 헐덜린은 진실에 접근하는 더 우수한 형태로서 시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이론적 철학은 피에테의 첫 번째 원리에 대한 통일 철학적인 반박입니다. 통일 철학이란 분리보다 통일이 앞선다는 사상입니다. 이런 통일을 헐덜린과 헤겔은 헨카이판, 즉 헨KAI펜 영어로 원 언더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일자이며 전부입니다. 즉 모든 것이 일자 안에서 통일되어 있다 는 전일성 혹은 모든 것이 신 안에 있다는 범신론의 표현으로 봅니다. 헐덜린이 절대적 존재라고 부르는 것은 원초적 통일체입니다. 이 중심 사상은 쉘링 사상의 발전에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헤겔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뒤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실천 부분을 보겠습니다. 헐덜린의 윤리적 견해는 삶을 두 가지 원칙, 즉 이 원래의 통일성에 대한 갈망과 끊임없이 스스로를 주장하려는 자유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의 소설 휘페리온은 이러한 갈등과 이 두 원칙의 통합이 삶의 목표로 설정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진실을 가리키는 데 있어 철학보다 시가 우월하다는 것은 이 소설과 여러 시를 통해 시사되며 이 주제는 하이데거의 후기 사상의 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1. 게어 요한 크리스티안 프리드리히 헐덜린은 독일 낭만주의 시의 핵심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은 늦었고 그가 독일의 가장 위대한 시인 중 한 명으로서의 지위를 얻고 특히 하이데거의 후기 사상에서 핵심 인물이 된 것은 주로 20세기 전반에 있었습니다. 이론적, 문학적 형태로 철학에 대한 헐덜린의 기여는 인정받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독일 관념론의 발전을 이해하고 현대 철학적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헐덜린은 철학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출판된 자료를 거의 남기지 않았지만 슐러, 노발리스, 피에테, 쉘링, 헤겔과의 개인적인 친분은 그의 사상이 그의 직접적인 동시대인들에게 전파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철학자로서 헐덜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칸트에서 헤겔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철학 분야에서는 디터 헬리히와 만프레트 프랑크, 즉 디터 헬리건드 맨프리드 프랭크와 같은 철학자들을 통해 눈에 띄는 학문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1961년에 짧은 철학 텍스트가 등장했는데 이는 처음으로 헐덜린 사상의 핵심 중심 교리를 간결한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이 텍스트는 판단과 존재, 즉 독일어로 URTEIL und SEYN이라고 합니다. 생애와 철학적 배경. 헐덜린은 1770년 독일 남서부 슈바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했고 원래는 루터교에서 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공부는 결국 그를 18세의 나이에 유명한 튜빙겐 신학교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는 헤겔과 그의 옛 학교 친구 쉘링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헐덜린은 피에테가 라인홀트로부터 철학 교수직을 넘겨받은 후인 1794년에 예나로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헐덜린은 많은 독일 지식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의 원천으로 여겨졌던 프랑스 혁명의 확고한 지지자였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 헐덜린은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당시 부유한 은행 가문의 개인 교사가 되어서
제자들의 어머니인 주세테 곤타르트와 열렬히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소설 휘페리온의 디오티마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주세테와의 불가능한 관계가 끝난 것으로 인한 감정적 격변은 그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1800년 철학에 대한 환멸로 인해 학계에 취직하려는 계획을 포기한 후 그는 스위스에서 1년을 보내며 회복하고 남은 인생을 시를 쓰는 데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1802년 주세테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그를 거의 정신 이상으로 몰았습니다. 치료를 통해 그는 1807년 정신이 나갔을 때까지 홈부르크에서 사서로 일하면서 간헐적으로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1805년 그는 친구인 아이작 폰 싱클레어가 이끄는 자코뱅파 무장 세력에 속해 비르텐베르크 선제후에 대한 음모에 가담했습니다. 헬덜리는 반역죄로 기소되었지만 그 후 정신능력 저하를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튜빙겐으로 이송되어 1843년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튜빙겐에서 어떤 형태의 시적 산물이 계속되었지만 이 후기 시들은 헬덜린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헬덜린의 원래 철학적 사상은 예나로 이사하기 전에 나타났습니다. 철학적 관심을 끌었던 주요 작품인 휘페리온 독일어로는 하이피리언 은 1792년 튜빙겐에서 시작되었고 슐러가 출판한 잡지 탈리아의 단편이 발표된 후 전체 작품은 나중에 예나에서 2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나 헬덜린의 철학적 사상이 결정적인 형태를 갖춘 것은 예나에서였는데 부분적으로는 활기찬 지적 분위기의 결과였습니다. 당시 예나는 피에테가 교수로 있으면서 독일 정신을 고취한 젊은이들의 성지와 같았습니다. 피에테의 지식학 즉 독일어로 WISSENSCHAFTSLEHR이가 당시 붐을 이룬 철학이었습니다. 헬덜린의 철학적 사상에 대한 철학적 배경은 1780년대 후반과 1790년대 초반의 칸트, 철학에 대한 라인홀트의 강의와 출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시 칸트 비판 사상의 주요 해설자 중 한 명이었던 라인홀트는 칸트의 비판, 철학을 다시 정립하는 철학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그러한 근거로 칸트의 체계를 뒷받침해야 할 원리 즉 첫 번째 원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라인홀트는 이를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첫 번째 원리 역시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즉 의식의 원리는 의식 안에서 표상은 주관에 의해서 주관과 객관으로 분리되고 다시 결합된다는 사상입니다. 피에테는 이를 수정하여 절대자아 안에서 주관과 객관이 분리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헨 카이판 혹은 존재 개념을 통해서 피에테의 철학을 거부한 헬덜린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미학적 플라톤주의를 발전시켜 그의 교양소설 휘페리온을 집필하게 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도덕 철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칸트의 윤리는 당시 많은 작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슐러의 반응은 특히 중요합니다. 1793년에 슐러는 칸트의 의무윤리에 대한 열정을 보이며 일부 칸트의 진술이 강력하게 암시하는 엄격주의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칸트에 의하면 도덕성은 이성을 따르는 것이고 감성이나 기분을 따르는 행위는 설령 그것이 칭찬을 받을지라도 도덕성이 없다고 합니다. 하여간 타고난 습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것이 칸트의 실천 철학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칸트는 성향에 따라 의무를 다하는 행위자보다 불쾌하게 의무를 다하는 행위자를 선호하는 듯하다는 슐러의 유명한 농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즐겁게 사무실을 청소하는 사람보다는 의무감에서 억지로 청소를 하는 사람이 더 도덕적이라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고 이를 놀리는 것이 슐러의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주장하는 것이 슐러 미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헬덜린은 그의 고향 선배인 슐러의 사상에 동의합니다. 3. 통일과 자유. 사실 헬덜린은 인간 삶의 이 두 가지 측면, 즉 모든 것을 욕망하고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인간의 위험한 측면, 즉 자유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상태, 즉 통일, 즉 자유와 통일 이 두 가지가 인간 조건의 본질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윤리와 미학의 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제 피에테, FICHT가 철학의 기초 원리를 찾으려는 시도를 둘러싼 이론적 논쟁에 대한 헬덜린의 기여를 알 수 있습니다. 피에테는 철학을 자아와 비아의 관계에 근거하도록 설정을 합니다. 그러나 헬덜린은 그가 1795년 쓴 짧은 원고인 판단과 존재에서 자아가 항상 판단 대상과의 관계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주관성이 철학의 첫 번째 원리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헬덜린의 요점은 그러한 자의식이 판단의 자아 즉 나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반성적 자기의식의 근거는 주체, 나와 이것이 전제하는 대상 사이의 구분을 넘어서 찾아야 합니다. 헬덜린은 그러한 근거를 절대적 존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또한 주체나가 대상과 구별되는 모든 판단의 근거입니다. 존재는 절대적 통일입니다. 주체와 대상의 원래적 통일성은 판단에서 그들의 분리를 뒷받침합니다. 판단 자체는 분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헬덜린은 존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주체와 대상이 부분적으로만 통일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통일된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지적 직관에서처럼 절대적 존재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지적 직관은 우리의 사고가 바로 물체로 드러나는 그런 직관입니다. 지적 직관은 독일어로 INTELLEKTUELL이 ANSCHAUUNG라고 합니다. 헬덜린의 생각은 주관과 객관의 절대적인 통일은 존재라고 불리어지고 의는 경험적 직관이 아니라 지적 직관에서만 비로소 포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헬덜린의 텍스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나다는 이론적 판단으로서 이 판단 개념에 가장 적합한 예인데 실제 판단에서는 그 자체가 아닌 비아를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주체와 객체 사이의 연결을 표현합니다. 주체와 객체가 부분적으로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결합되어 분리되어야 할 것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고는 어떤 분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합된 경우 지적 직관의 경우처럼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고 다른 곳도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헬덜린은 피에테 철학의 최고 원리 즉 나는 나다, IMI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피에테에 있어서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나다라는 문장이 나와 나의 분열 및 통일성을 모두 보여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즉 유한한 자아와 무한한 자아, 객관적인 자아와 주관적인 자아 등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문장이었습니다. 셸링 역시 여기에 의지하여 철학의 명증성을 증명하고 또 여기서 발전을 전개하여 그의 철학의 시스템을 형성한 바 있습니다. 튜빙겐 3인방은 초기에는 헬덜린의 입장이 단체를 주도한 것입니다. 뒤에서 말하겠지만 헤겔 역시 헬덜린의 주장을 수용합니다. 4. 자아와 인간 3. 자아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자아인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에서 내가 나 자신을 성찰할 때 나는 내 인식의 대상과 구별됩니다. 다른 의미에서 나는 나 자신을 원래의 사전 성찰적 통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경험적 세계에서 주어진 모든 것 위로 나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유의 토대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존재에 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일의 이상을 자아에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삶의 편벽된 길 즉 익센트릭 패스는 통일과 자유라는 두 극 사이에서 찢어집니다. 후자는 우리를 원래의 통일에서 벗어나게 하지만 그 안에 근거를 둡니다. 자신의 삶에서 두 극을 통합하는 과제는 존재의 더 큰 통일을 인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오는 것이지만 이것은 점진적이고 결코 끝나지 않는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설 휘페리온은 편벽된 길의 양극성을 다루는 다양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 소설은 주로 소설의 현대 그리스 영웅인 휘페리온이 독일인 친구인 벨라르민에게 쓴 편지 모음으로 그는 자신의 모험, 정신상태,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휘페리온이 처음부터 되찾고자 했던 원래의 통일성은 휘페리온이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이러한 것들 중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지만 그것들은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통일성, 즉 존재에 접근하는 방식을 나타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통일성은 신미주의 철학의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이런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4. 통일의 철학과 신미주의. 휘페리온에는 헬덜린의 철학적 신미주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미주의란 다른 말로 유미주의라고도 합니다. 신미주의는 예술적, 미적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는 사상입니다. 헬덜린의 신미주의는 철학과 인식에 있어서 아름다움의 인식을 모든 인식의 기초로 보는 철학입니다. 이런 사상은 헬덜린의 소설 휘페리온에 나오는 유명한 아테네 이야기, 즉 ATHENERRED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적인 미의 맏아들은 예술입니다. 아테네인들에게는 특히 그러하였습니다. 미의 차녀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미의 사랑입니다.
철이는 미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 무한한 그 포괄자를 민중은 그 미의 아이, 즉 다양한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신들을 사랑하는데 아테네인들에게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의 사랑, 이러한 종교가 없다면 어떤 국가도 생명과 정신을 갖지 않은 바짝 마른 뼈에 지나지 않습니다. 히페리온, F. 활덜린, 홍경호 옮김 112쪽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름다움이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신적인 미란 영원한 미를 말합니다. 미란 달리 말하면 주관과 객관의 통일을 의미합니다. 활덜린이 판단과 존재 논문에서 말한 존재에 해당합니다. 우리에게 무라일체란 말이 있는데 이는 여기서 미적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이런 원초적인 통일로서의 미, 아름다움이 더욱이 예술과 종교를 산출한다는 것이 활덜린의 신미주의 철학입니다. 이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인간 속에 있는 미의 이념이 예술을 창작하게 하고 종교까지 산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달리 말해서 인간의 유한성과 신의 무한성의 통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의 꿈이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신적 은총인데 이런 통일 역시 미의 산물 혹은 미의 작용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미란 물론 신적인 미입니다. 따라서 종교란 미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술과 종교와 철학이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철학자 즉 철이는 미 그 자체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플라톤의 이데아 설이 겹쳐집니다. 이데아를 사랑하는 사람이 플라톤의 철인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철인들이 직관한 미 그 자체, 즉 미의 이데아가 종교와 예술의 근원입니다. 이런 종교가 없으면 그 국가는 바짝 마른 뼈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념론적 미학 그리고 통일의 철학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활덜린의 미학을 플라톤적인 신미주의라고 필자가 명명합니다. 특히 여기 나타난 통일의 개념은 헤겔의 초기 사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철학인은 디터 헬리히가 만든 말인데 독일어로는 VERINIGUNGSPHILOSOPHIE입니다. 5. 균열된 통일. 휘페리온의 이분은 그리스 독립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로부터 독립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그리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참전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활덜린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주인공 휘페리온과 그의 친구들이 이 역사적인 전쟁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표현은 고대 그리스, 터키의 지배에서 해방된 현대 그리스, 그리고 미적 아름다움에 대한 것입니다. 이 3부작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인 통일이라는 개념에 대한 다양한 시간적 이해에 상응합니다. 그것은 먼저 과거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어린 시절 고대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 미래, 즉 해방된 그리스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즉 미적 아름다움의 직접성입니다. 각각의 삶의 방식은 휘페리온이 각각 스승, 제자 관계는 아다마스, 우정은 알라반다 그리고 사랑은 디오티마를 통해 연결된 캐릭터에 의해 예시됩니다. 어느 경우에나 휘페리온은 그의 상응하는 존재 방식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시도하지만 그 한계를 깨닫게 되고 계속 나아갈 필요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다마스, ADAMAS와 함께 휘페리온, 하이피리온은 현재 상태를 넘어서려는 끊임없는 욕구 때문에 그의 주인을 떠나 다른 삶의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미지의 밤 다른 세계의 차갑고 기묘한 곳으로 우리 자신을 내던지는 것을 좋아하며 가능하다면 태양의 영역을 떠나 혜성의 궤도 너머로 달려갈 것입니다. 라고 서술합니다. 집을 떠나 세상을 알게 된 후 알라반다와의 만남은 자유를 위해 싸운 영혼의 동반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함께 고귀하고 영웅적인 행동을 계획하지만 휘페리온의 세상은 그가 그러한 도덕적 야망의 어두운 면을 깨달았을 때 무너집니다. 알라반다의 친구들은 폭력적인 수단으로 현재의 권력을 전복하려는 무자비한 혁명가들입니다. 차가운 칼은 뜨거운 금속으로 단조된다고 서술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휘페리온은 인간 삶의 갈등적 성격을 파악합니다. 만약 세상의 생명이 열림과 닫힘, 나옴과 돌아옴 사이의 변화로 구성되어 있다면 인간의 마음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휘페리온은 자신이 찾고 있는 것, 즉 그가 추구하는 일치를 찾았다고 믿는 것은 여인 디오티마, DIOTIMA의 사람과 삶의 아름다움을 통해서입니다. 나는 그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내 영혼이 찾던 단 하나의 것,
그리고 우리가 별보다 훨씬 먼 곳에 두고 시간이 끝날 때까지 미뤄두었던 완전함, 나는 그것에 살아있는 현존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서술합니다. 행복한 시기가 이어지지만 디오티마는 휘페리온이 더 높은 것들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삶의 단순한 조화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나가서 아름다움이 부족한 곳에 아름다움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를 민중교육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나타난 미의 통일 철학을 계몽하는 사람을 헤겔과 헐덜리는 민중교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그리스에서 일어난 독립전쟁은 문화적, 지성적,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휘페리온은 그리스를 해방하기 위한 전투에 합류하라는 알라반다의 부름에 응합니다. 휘페리온이 전투를 위해 떠난 후 디오티마에게 보낸 여러 편지와 그녀의 답장이 이어집니다. 소설 휘페리온은 활덜린 당시 투르크와의 싸움에서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휘페리온의 병사들은 미스트라의 오랜 포위 공격으로 지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마을에 들어서자 그들은 난동을 부리며 무차별적으로 약탈하고 죽입니다. 적과 맞서기보다는 휘페리온의 군대는 약탈에 대한 욕망이 충족되자 분산됩니다. 이로 인해 공동의 적과 싸우던 40명의 러시아 군인이 죽습니다. 휘페리온은 군대의 불명예를 디오티마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나를 포기하라고 조언해야겠어. 나의 디오티마야라고 부르짖습니다. 벨라르민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휘페리온과 알라반다가 벌인 전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우정은 다시 꽃을 피웠지만 알라반다의 전투에 대한 욕망은 결국 끝났고 이는 그의 삶의 방식의 한계를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나중에 도착한 디오티마의 편지에서 그녀는 연인이 돌아오지 않자 살 의지를 잃었고 결국 자신을 죽게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디오티마의 죽음은 분명히 휘페리온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나는 지금처럼 사물에 대한 이름이 없고 내 앞에는 불확실성만 있다라고 서술이 됩니다. 그러나 소설의 끝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은 다시 한번 휘페리온을 기쁨으로 채우고 이 시적 일체감은 분리와 죽음을 넘어 알라반다와 디오티마에게까지 미칩니다. 어떻게든 그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미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비극 이후에 전체적인 일체감이 우세합니다. 땅의 샘들이여, 꽃들아, 그리고 너희 숲과 너희 독수리와 너희 형제 같은 빛이여,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낡고 새로운가. 마이너스 우리는 자유롭고 겉모습은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다. 생활 방식이 어떻게 바뀌지 않아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에테르를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똑같습니다. 라고 소설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편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연과의 일체성에 대한 시적. 성찰은 철학이 도달할 수 없는 이해를 가리킵니다. 휘페리온은 독일인들에 대해 불평할 때 이를 암시합니다. 당신들이 마시는 공기가 수다보다 낫지 않은가? 태양 광선이 당신들의 총명함보다 더 고귀하지 않은가? 5. 활덜린의 영향. 그의 철학적 산출물이 적었기 때문에 활덜린의 사상이 그의 동시대인과 후대 사상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겔에게 철학을 정치에 적용하는 작업을 계속하려면 먼저 특정 이론적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활덜린의 사상이었습니다. 1801년 이로 인해 헤겔은 예나로 이사하여 정신현상학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겔이 시를 과거에 속한다고 보고 낭만주의 운동을 무시한 것은 활덜린이 제기한 요점의 종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셸링의 초기 작업은 그의 동일성 철학, 스켈링, 1994에서 사고와 대상의 예비적 동일성이라는 개념의 관점에서 활덜린의 존재 개념을 발전시킨 것에 해당합니다. 이 철학은 절대자, 즉 절대적 근거에 대한 지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듯하며 셸링은 절대자가 해결적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 어떻게 귀결되는지를 명확히 표현할 가능성에 대해 고심합니다. 그러나 그의 후기 철학은 해겔과 같은 철학 체계에 포함된 이해의 근거가 모든 이해 위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결코 이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해겔의 철학과 분명히 구별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데거가 활덜린을 예언적 인물로 보았지만 하이데거가 염두에 둔 사람은 철학자가 아니라 시인 활덜린이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한 질문을 망각한다는 핵심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그의 후기 생각은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시가 존재에 대한 새로운 정화를 알린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개념적 사고와 관련하여 헐덜린이 시를 특권시한 것과 일치합니다. 하이데거에게 시는 명명할 수 없는 것을 명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위한 공간을 열어둘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헐덜린을 존재에 대한 미래의 정화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6. 결론. 헐덜린의 철학적으로 관련성 있는 산출물은 매우 적지만 칸트의 비판 체계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작업에서 시작하여 이후 현실에 대한 포괄적인 철학적 설명을 제공하려는 시도에 이르기까지 독일 관념론의 발전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이론적 텍스트인 판단과 존재에 대한 헐덜린의 통찰력은 이러한 발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헐덜린의 경력이 두드러진 예를 제공하는 철학보다 시를 우선시하는 결과는 하이데거의 후기 사상에서 20세기에 공명하지만 그의 소설 휘페리온은 잃어버린 원래의 통일성의 조화와 주어진 한계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의 추진력 사이의 투쟁으로서 삶의 편벽된 길에 대한 그의 이해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9.